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야 합의 없음, 필요성이 의문이다, 국가기밀이 유출됐다, 뭐 이런 등등등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과론적으로는 또 다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고요. 이게 이제 다시 투표에 붙여지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선 최상목 권한대행의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네, 저 발언에 대해서, 저 담화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최상목 씨가 최소한의 논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이면 위헌이고 뭐 국가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뭐가 그런지 구체적으로 찝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논리가 바뀌어요. 그 위헌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민주당하고 야당들이 함께 해가지고 위헌 가능성이라고 문제제기, 진짜 위헌인지도 의문이지만 이야기 되는 것들을 조금 걸러내가지고 정부 입장에서 받기 쉬운 법률을 통과시켜도 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야당에서 어떤 법률안을 가져오더라도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최상목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 사람은? 네,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란으로 지금 구속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도고요. 그다음에 군경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에 주도한 사람, 중요 인물을 종사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국무회의가 됐냐 안 됐냐에 대해서 진술도 막 엇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최상목, 또 이상민 이런 사람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죠. 이렇게 책임져야 될 국무위원들이 여럿 있어요. 네. 지금 시스템에서 검찰이 수사하든 경찰 국수본이 수사하든 공수처가 수사하든 한 10명 정도의 피의자를 상대로 한 수사에서 맴돌고 있는데, 만약 특검이 되면 훨씬 더 수사 범위를 넓게 잡고 최상목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국가 경영이나 그러니까 국가 원수를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부를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도 없고 마음도 없으면서 오로지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법을 통과시켜주면 오히려 자기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일 수 있겠다. 자기 이런 안위 식으로. 때문에 거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꼭 통과시켜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제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네.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또 14일을 꽉 채워가지고 침대 축구를 최대치도 해준 거예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공범이다라는 것을 저는 자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여야가 합의하든 말든 당신이 왜 개입을 합니까? 그건 국회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그러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위헌 소지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 국민의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특검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3자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헌 소지 없앴습니다.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지? 갑자기 헷갈리네. 근데 국가기밀 유출. 수사하는데 무슨 국가기밀이, 수사를 뭐 트루먼 쇼입니까? 밖에다 유리통 속에 들어가 수사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다 비공개 장소에서 다 하는데 무슨 수사하는데 국가의 기밀이 유출됩니까? 본인의 피의 사실이 유출될까 봐 겁이 나서 막고 있다. 이게 저는 정답인 것 아니,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 없다, 지금 급하지 않다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완전 회개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구속 기소된 사람들에서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욕구를 그렇죠. 그냥 그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질이고 나쁜 네. 사람 같아요. 네. 소극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시점에 왜 이렇게 침대 축구 같은 걸 하면서 미뤘느냐 계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대수도 뭐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없으면 최상목 대통령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은 건 아니죠.
한두 번 정도 나와서 저 오히려 권한대행 더 잘하는데 한덕수보다 더 낫다 이런 말 그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구체적으로 국힘에서 한번 영입도 한번 해보자 이런저런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력한 정치인으로 급부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지금 뭐 위헌이다 아니다 여야 합의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데는 이럴 때쯤 자기 목소리 내놓고 나면 뭔가 자기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 기회가 생겨서 체급만 높여놓으면 오히려 잡혀가는 것도 훨씬 더 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함께 깔려 있다고 봅니다. 네, 봉소환님께서 또 여러분들 응원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고수다리님께서 최상목은 내란 동조범입니다. 이자는 반드시 단죄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빈채로님처럼 본인의 피해 사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좀 했거든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제가 설 연휴 동안에 지역에 사시는 시민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해봤는데요. 지금 12.3 내란 사태 이후에 현 정국에 대해서 정말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런 국민들을 많이 만나 뵀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 원인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에서 어떤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고 여러 가지 내란 잔당들이 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법치를 부정하고 뭔가 때를 쓰고 폭력을 그런 유발하고 법원을 약탈하는 그러한 행위의 원인이 누구냐? 저는 가장 큰 책임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번번이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권한 행사를 안 하고 또 본인과 관련된 내란 수사 관련 특검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요. 정말 이 내로남불의 극치고요. 사실은 지금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 상태가 잘 마무리되고 내란, 이 혼란을 정말 잘 국민들을 위해서 수습해야 되는데 이 수습은 뒷전이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 본인의 수사적인 이득, 법률적 이득만 따지고 정말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기 이익에만 충실한 그런 관료였다. 이거 매우 네. 실망스럽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레드라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 후보자의 그 임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임명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권한대행의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를 또 지금 뭉개고 임명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사람 반드시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권한대행 심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또 임명 안 해.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오늘 뉴스도 나왔는데요.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위헌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냥 국회 보고 하라고는 할 수 있는데 걔네 그 사람들이 안 하면 강제로 또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마은혁 씨가 마은혁이 아니라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선고하기 3일 전이잖아요. 나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 좀 할 테니까 변론 제기 신청서를 좀 받아줘라 이렇게 또 내놨어요. 근데 그 전에도 계속해서 변론 제기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서면으로 써서 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안 내가지고 헌주에서 그럼 니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빨리 제대로 써서 내라 그랬더니 써서 낼 시간이 없으니 시간을 또 다시 주기 위해서 기일을 좀 연기시켜주고 다시 또 기를 잡아달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침대 축구죠. 금요일로 기준으로 해야죠. 금요일이고 월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내일이잖아요. 사실 근무일로는 내일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이긴 하지만 내일 재판인데 아니 오늘 좀 어떻게 좀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니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사람이 공직자인데 그러니까요. 대통령 권한대행 아니더라도 그 전에 경제부총리였잖아요. 어쨌든 그 말에 의하면 임명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그 헌재 공보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브리핑을 했는데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헌재는 권한 침해가 있음을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가 처리해야 된다.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국회 보고 탄핵하는 소리예요. 네. 왜냐하면 국회는 본연의 자기 헌법기관에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국회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게 한덕수 탄핵의 이유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똑같아요.
이 사람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일관성 있게 탄핵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최상목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그럼 물어보니까 국회가 탄핵하면 되는 거죠. 헌재법 75조 상항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강제는 못하니 니네가 알아서 해라. 국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렇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부산대학교 김혜원 교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직접 임명하는 길도 이미 논리적 구성은 다 되어 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국회의장이 임명해버리지 않습니까? 효과가 그대로 발효가 된다. 이제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회의장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안 한다. 권한제의 심판에서 안 한다. 그럼 국회의장이 직접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임명하고 최상목은 탄핵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이 임명한 것에 대한 해석은 또 헌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는 이게 생각보다 이 교묘하게 기획된 흐름이 작동한다고 봐요. 제가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기재부 4인방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창용, 최상목, 한덕수 한 명은 제가 차마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네네. 김시성 가진 정치 오래 했던 분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또 바로 치고 들으시면 안 그냥 됩니다. 말해요. 괜찮아요. 그냥 네, 말해요. 뭐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런 상황인데요. 그분들이 지금 오세훈하고도 지금 뒤에 모임을 하고 있대요. 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핵심은 이겁니다. 탄핵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가지지 않았던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가 보수 정당 계열의 후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그들 내부에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 속에서 기재부 관료들이 모여서 야 검사도 아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흐름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동유지님이 김동연이라고 물어보는데요. 아닙니다. 네. 아니랍니다. 어찌 됐든 예. 수원 지역구였던 분 아닌가? 전 잘 모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만났다는 것은 소문입니까 아니면 그런 걸 소문인데요. 거의 믿을 만한 소식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좀더 왜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거죠? 아니 뭐 이제 전반적인 정국 흐름에 대해서 탄핵에 극렬 반대했던 사람은 후보로 나와도 보수 정권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자기들끼리 있었다라고 정도로 뭐 저는 들었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흐름들은 최상목은 정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덕수를 저 사람들이 빨리 탄핵 심판을 결정하라고 하잖아요. 한덕수가 탄핵이 기각되면은 한덕수도 대권 주자의 반열에 맞겠다. 오른다라는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당 내에서는 좀 합리적 개혁 세력까지 포함하고 아우르고 이제 이렇게 작동을 시켰고요. 생각보다 좀 먹히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 윤석열 거리가 일단 있고 국힘이 갖고 있는 좀 극단적인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 걸리는 게 명태균 관련된 건데 뭐 여러 사람이 본인과 직접 접촉해보니 명태균 관련해서 어떤 돈 문제도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레이스에 오르면 오세훈 쪽으로 많이 이제 붙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라라 두더지님께서 오창희 국장님 덕에 막힌 속이 조금이나 뚫리네요.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우리 가족인가요? 그런가 봐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 우뚝 솟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라고 오세훈 주장하는 시장이 거죠. 오세훈 시장은 생각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법적으로 걸린 건 없다. 전화 통화한 거 사실이다. 문자 주고 받은 것도 맞지만 법적으로 걸릴 게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본인이 대선 주자로 제대로 뛰어보겠다라는 게 확고하다. 확고하다. 그래서 제가 저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도 말씀드린 게 명태균 게이트를 국정조사든지 상설특검이든지 빨리 무대 위로 올리는 것이 좋다라는 제가 제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려면 또 검찰이 이제 포렌식한 거 제대로 또 많이 알려줘야 될 텐데 그게 또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돼서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명태균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보태자면 오세훈과 저렇게 이제 관련이 있다 없다 하지 않습니까? 아마 조만간에 명태균 관련된 이야기가 크게 터져 나올 것이다. 명태균이 요즘 생각을 많이 바꿨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한번 뛰쳐나와서 제대로 얘기해보자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누구 쪽에 유리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 하는데 아마 이제 명태균의 등장이 가져올 파장도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얘기 들었고요. 네, 나중에 펑 하고 터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요 인사과실 측에서 계엄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 하도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뒤죽박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진실 게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중인데요. 국가수사본부의 특별수사단 단장 우종수 뭐라고 말했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에게
뭐라고 말했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도 당연히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안 했을 것 같고 마지막에 그냥 불러가지고 형식적으로 뭔가 하나 하려다가 결국 실패한 것 같고 부인이 알면 와이프가 알면 굉장히 화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이 말을 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평론할 가치가 없는 얘기인데. 아,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그럼요. 김건희도 계엄을 몰랐다는 것이잖아요. 네, 네. 한마디로 웃기는 사람이죠. 근데 아니 계엄군에게 총을 들려서 국회 보낸 내란 주범이 자기 와이프가 몰랐다, 알면 화냈을 거다라는 얘기, 뭐 농짓거리도 아니고, 이거 공사구별이 아무리 안 돼도 어떻게 그럽니까? 그 그러니까, 얘기를 네. 국무위원들한테 했다는 거잖아. 의사봉 3타고 개회도 안 한 이상한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장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들 장난도 이렇게 해요? 사람 죽일 뻔한 그런 엄청난 사태를 일으킨 주범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자기는 모든 거를 다 와이프에게 허락받고 그동안에 좀 해왔다. 이 이게 얘기인 어떤 측면이 거죠? 되냐면요. 평소에 모든 국정행위를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해왔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곧 터져 나올 것 같은데 국무회의에 김건희가 나오기도 했었다. 이런 국무회의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하긴 뭐 비화폰을 주면서 김건희 씨한테 전화번호 다 줬으니 니네한테 전화 오면 잘 받아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 근데 정말 계엄이라는 절대 전명의 순간에 국무총리하고 이런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와이프가 화낼 것이다. 아 이런 아니, 얘기를 할 때는 전에 듣는 것만으로도 모욕적이죠. 아주 이게 불쾌하네요. 사실은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그 중요한 시기에 본인은 와이프의 그런 앵그리 화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정말 한 70%는 김건희 씨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이거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체포 국면부터 꾸준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있어요. 김건희 씨가 아프다. 밥을 못 먹었다. 네. 와병 중이다.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모습을 숨기고 굉장히 불쌍한 여론을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그래서 사법 처리에서 김건희 씨를 뭔가 배제하고 김건희 종합특검도 뭔가 좀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고도의 이미지 전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인데요. 네. 김건희가 실제로 주도하고 계엄에도 깊이 개입했다라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죠.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내란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윤석열이 다 주도하고 김용현이가 그 밑에서 직접적인 하수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믿지 않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고 봤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용현도 윤석열 라인이 아니고 바로 김건희 라인일 것이다. 조금 전에 그 김성문 지금 경호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또 신청됐다가 다시 뭐 보안 조사하라고 또 내려왔으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반려가 이제 되고 이랬는데 그럼 김성훈도 누구 사람이냐? 윤석열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보면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국무회의도 들어왔을 수 있다. 그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지만 자 용산 대통령실에 와서 특정 수석을 불러 세워놓고 거기서 닦아 세웠다. 닦아 세웠다는 이 사투리는 아니죠. 다 거쳤다. 다 거쳤다. 다 거쳤다. 따졌다. 이제 이렇게 억양이 사투리였을 뿐.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행동을 해서 그 욕을 들어먹은 수석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투덜투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그걸 안 봅니까? 수석이 있으면 비서관이 있고 행정관이 다 있는데 그 상황을 관찰했던 사람은 실제 권력자가 누군지 다 알죠. 아니 근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한덕수하고 최상목하고의 얘기하고 윤석열 얘기가 틀린 게 뭐냐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국무회의를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데 한덕수하고 최상목은 비상계엄 하기 전에 사실은 국무회의 원래 없었다. 할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당연하죠. 이야기가 다르죠. 왜냐하면은 네. 국무회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계엄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네. 그럼 계엄령법 위반으로 분명히 윤석열은 증거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근데 국무회의를 했잖아요. 국무회의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자들은 다 공범이 되는 겁니다. 특히 총리 같은 경우는 부서제가 있습니다. 재청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한덕수는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라고 해야지 나는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덕수, 최상목 등은 윤석열과 국무회의를 같이 하지 않은 사람, 그럼으로써 윤석열의 탄핵에 일정 거리가 있는 사람, 이런 포지션을 만들어야 자기들이 법률적으로도 살아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넓은 공간 속에서 정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와중에 자기 살 길밖에 생각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대통령을 했던 자나 국무총리나 부총리나 다 오로지 자기 안위밖에 없어요. 근데 국민은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형사처벌 안 받을 수 있지? 뭐 이런 자문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네, 어쨌든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한 총리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와 유사한 형식이었지 이게 실질적인 국무회의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윤석열이 계엄령법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실을 몰고 나가는 것밖에 네네. 사실 안 되는 건데 너무 한심한 작태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면서 또 이들이 이제는 정치를 지금 옥중에서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 옥중에서 정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권성동 같은 사람들이 인사하러 가고 난리가 났는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설 지나고 나면 다시 우리의 시간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술적인 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주술이 뭡니까? 듣기 불편하실 수 있는데 네. 이재명 끝난다. 이재명 끝나면 대선 못한다. 아 그런 주술이에요? 아니 이제 그런 이제 소문이죠. 자 그래서 다시 살아온다는 게 아니고 이제 대선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건데 자 그때 어떻게 돼? 대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으냐? 자 항소심의 지금 유죄 가능성, 무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2월 26일 날 결심하고 나면 3월 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죄 가능성, 무죄 가능성 지금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 유죄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데 워낙 지금 탄핵 국면,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놓치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시점을 딱 타겟팅할 거라고요. 그때 집단적으로 덤벼서 자 이게 이렇다 저렇다 뭐 말이 된다 후보 자격이 있다 없다 개헌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갈 공산이 매우 크죠. 그걸 계속 밑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정말 오리발이 움직이면서 계속 자맥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봐야 한다. 거기에 최상목 움직임도 비슷하고 김건희가 여전히 건재하면서 뭔가 상황을 좀 보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술 요소가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실제 정치 상황이 그렇게 돌아갔을 때 상당한 혼란을 이 사람들은 야기시키면서 거기에 윤석열 말이 맞네 라고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난 23일에 박지원 의원이 KBS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을 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계엄에 연루돼 있을 것이다. 역술인들이 내년이면 윤석열 운 좋아지고 괜찮아진다라고 말을 했고 천공도 100일을 기다려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음력설을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음력설이 지나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자기들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김 여사가 차라리 대통령 오빠 빨리 비상계엄 해라고 부추겼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거기가 이제 12월 3일이라는 날짜 이야기도 저희가 들었죠. 예. 이제 대통령 선거 천일째다라는 이야기도 한 거 있고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자꾸 이루어지면 반복되면은 필연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뭔가 날짜를 뽑아봤구나 이런 의심이 되는 거고요. 정계환 대표 했던 이야기를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런 주술적인 요소들도 작동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침대 축구, 최상목이 하는 침대 축구, 그 다음에 헌재를 방해 놓으면서 실제로 대선을 뒤로 쭉 밀어버리겠다. 그 과정에서 개헌 이슈 던지면서 정치판 자체를 흔들어버리겠다라는 생각, 이게 하나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더라도 3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나오면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최대한 흠결을 만들고 이 악마적 프레임을 더 덮어 씌워가지고 보수를 직결시키면 해볼만 하다라는 이런 전략, 이 두 가지를 같이 구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제가 말이 안 되는 게 네. 뭐 주술적이어서도 말이 안 되지만 결심을 2월 말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공선법 항소심 결심을 2월 말에 한다는 것도 추정이고요. 그때 될지 3월에 될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 결심이라는 게 이제 구형하고 재판 과정을 마무리하는 건데 결심 이후에 선고가 언제 될지도 또 물음표예요. 그래 봤자 만약 선고가 나온다. 3월이나 4월 달에 나온다. 해봤자 이 공선법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을 때 이재명 대표가 카메라 앞에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현실의 법정에서 2번 남았고 뭐 역사 법정도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약간 멋있는 네. 건데
그래봤자 상고 그러니까 대법원 30 판결이 남아 있거든요.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확정 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 누구도 예측 못해. 올해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헛된 망상에 기초한 기대를 윤석열 일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번에 어떤 사람은 내각제로 좀 넣어보고 싶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은 못 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공천권이라도 내가 해봤으면 좋겠고 하면서 각자 자기 욕망.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은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치적으로 성장해가지고 후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실제 상황이든 경계든 네. 저는 이제 경계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판사몰이를 하잖아요. 네. 자, 서부지방법원, 헌법재판관 다 판사들 상대로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이 사람의 과거 이력을 가지고 난도질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뭐겠느냐? 그러면 만약 항소심이 나올 때 지금 항소심 판사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대법원도 판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뭔가 자기들이 보여주고 있다. 보여준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너도 죽을 각오하고 이것을 받든지 말든지 하라고 해서 위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것이 죽어있는 카드라고 하더라도 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판사만 공격해요. 맞아요. 아니 검사들이 윤석열 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서 욕을 안 해요. 넘어가 버리잖아. 판사만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이면에 추후 재판과 관련된 것까지 연결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네. 재판부 압박 또는 길들이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이제 걱정하시는 우리 지지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른바 이 선거법 관련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1심 때 사실은 위정교사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선거법 재판에는 솔직히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줄 알았어.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2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은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오히려 무죄 나올 아니, 무죄 가능성이 나올 저는 가능성이 무죄 나올 있다. 것 같아요. 무죄 나올 네. 가능성도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령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이제까지 수많은 사법 리스크 속에서도 네. 총선도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민주당 지지층 대부분의 중도층까지도 인식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네, 된다. 저는 이 말씀 이 드리고 사람들이 싶습니다. 정말 나쁜 게 네.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거 아니에요. 탄핵 심판이 인용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헌재를 공격하고 그렇죠. 법원을 헌재가 되고. 공격하고 네. 폭동도 사주하고 이러는데 전형적인 공동체 파괴 행위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도 파괴하고 법치주의도 파괴하고 헌정 질서도 파괴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당이 그것도 공당이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불법화된 지하정당도 아니고 공동체 파괴 집단, 헌정질서 파괴 집단, 법치주의 파괴 집단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네. 와, 이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행동을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럴 때 민주당의 대응책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의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걱정입니다. 너무 극우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극우화된 일정한 소수 집단이 좀 아까워서 거기와 결합해서 손을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당장 달지 몰라도 큰 해악이 될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정신을 좀 되찾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라, 되찾아라, 정신을 찾아라 이런 얘기신데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신원식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5명이 오늘 오전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아까 그리고 설 세배하는 그런 모습 봤습니다. 참 한심한 모습이었다. 아직 이런 한다. 아니 저 이거 할 말 많아서 준비해 왔어요. 저 감옥 얘기라.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진석을 안아줬다는 거예요. 안아줬다는 건 차단 시설이 없는 특별 접견을 했던 거거든요. 변호사 특별 접견은 우리가 흔히
흔히 쓰는 표현이고 30분 동안 했대죠. 네, 교도소에서는 이제 장소 이동 접견이라고 그래요. 네. 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제가 법률 찾았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41조에 차단 시설이 없는 접견이 언제 가능하냐? 미성년 자녀가 왔을 때. 그건 딱 하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이거나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정해요. 시행령 또 찾아왔어요. 수용자는 확정 판결이 나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교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근데 미결 수용자는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미결 수용자의 경우에는 처우를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거예요. 매우 이례적인 것만 장소 이동 접견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에게 왜 해줬죠? 이게 하나 의문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정진석 등 자기 부하들한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계속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열받는 게 얼마 전에 17일이었어요. 1월 17일 날 부산구치소에서 이례적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과밀 때문에 너무 힘들다. 경찰, 검찰, 법원에서 너무 많이 보내지 마라. 내용이 뭐냐면 수용 정원이 1,480명인데 지금 2,200명이 넘어서 수용률이 150%예요. 정원도 좁게 잡히. 여자 수감자는 200%가 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3평 이상의 방에서 혼자 룰루랄라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화나는 게 이 빨간 날에는 운동을 못 합니다. 수용자들이. 그래서 감방에서 24시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흘 연속이잖아요. 또 6일 연속이잖아요. 6일 연속 네. 아무 데도 못 나가고 24시간 계속 감방에 있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은 어떻게 지냈냐면 미결수잖아요. 변호사 접견이 자유로워요. 아침에 나가가지고 변호사랑 계속 접견하고 저녁 때까지 있는 거예요. 연휴 때? 네,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용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문용어로 노가리 풀고 이런 거거든요. 아니 그 빨간 날에도 변호사 접견이 돼요? 되죠. 되죠. 그래요? 네. 저는 못 해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좀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셔야 돼요. 아니 이거는 집사 변호사 해야지 하는 거죠. 집사 변호사 일반적인 그렇죠. 변호사들은 안 하지. 안 하죠. 근데 윤석열에게는 집사 변호사가 있잖아요. 윤곽근인이 이렇게 정말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는 자기가 그냥 고급 유튜브에 나가서 주목받으면 그만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 생활하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 지는 지낼만 한 거죠. 헌법재판소 갔을 땐 어땠습니까? 화장도 하고 헤어도 만들어주고 옷도 입고 스케치 출연보다 낫네요 훨씬.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오늘 분장실 문 닫았더라고. 분야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옥중 정치를 시작한 윤석열 씨의 근황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많이 나는데요. 우선 정리하고 들어갈 게 이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만약에 이번에 그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한 명 더 임명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결정은 헌재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도 가만히 있는다. 이러면 완전히 그 사람 탄핵시켜야 될 게 뻔하다. 저는 그 얘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옥중 정치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번에 정말 제대로 밝혀야 되고 헌재 흔들기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헌재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금 이 자리에서 좀 조목조목 좀 따지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 3명의 재판관을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고 아주 그냥 입에 피를 토하듯이 열변을 토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문영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 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를 해야 저는 마땅하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가 무슨 소리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네. 어떤 연구단체나 특정 지역 출신들을 사시의 눈으로 쳐다보고 지레 짐작하고 또 어떤 평가를 하고 단정짓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이든 간에 양질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합리적인 사람이 있고 비합리적인 사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1심 재판장이 우리 법 연구의 소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은 또 고정관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권성동의 말입니다. 2023년 9월 20일 이균용이라고 대법원장 되려다 미끄러진 사람 있죠. 맞아요. 그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맨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저번에는 항상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또 다르게 말하고. 저는 좀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윤석열 내란수계에 있는 구치소에 가서 세배를 드리고 집단으로 편지를 보내고 또 공당의 원내대표하고 대표가 그 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신상을 털어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흡사 범죄 집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실 보면은 범죄 집단이 똥꼬레오레 느낌이 나요. 예, 두목이 감옥에 가면은 부하들이 가서 옥바라지 하지 않습니까? 가서 면회하고 그런 걸 합니다. 또 그 재판관들 또 증인들 해코지를 하고 재판관들도 테러 위협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범죄 집단들이 할 만한 그러한 행위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대놓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서부지방법원이 지지자들에서 약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전혀 성찰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범죄 집단이나 할 만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 네.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좀 강력하게 항의하고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도 얘기는 했지만 네. 사실은 야당 집행력이 집행권이 없으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게 네. 최상목 권한대행인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것에 대해서 방치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것만 정말 거부권을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나라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 언제까지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방치해야 되나? 저는 어느 시점 아까 말씀드렸죠. 헌법재판관 임명 위헌을 저지르는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확실히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의 저 행태가 얼마나 나쁘냐면요. 권성동 저 사람 초중고등학교 대학 어디 나온지 대충 알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나는 권성동이가 그 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 학교는 극우야. 그 학교는 쓰레기야. 권성동 고향이 이재명도 극우네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맞아요, 개인이 바로 소속돼 그거예요. 있는 예를 들어 서클이나 동아리의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그 사람을 규정을 하게 되면 그렇죠. 출신 지역, 학교, 성별, 키, 몸무게 이거 다 공개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방송 보고 계신 분 중에서 강원도에 계신 분 얼마나 많겠어요. 강릉에 사는 분 있을 거 아닙니까? 경포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 권성동 때문에 난 경포대를 보자마자 극우 세력들의 준동이 생각나. 강릉 싫어. 다 가지 마. 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런 것과 비유를 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것이 특정인에 대한 삶의 이력을 특정 부분만 오려서 공격하는 행위는 야만적인 행위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권성동 아저씨는 저런 고위직 할 수 있는 만큼의 사회 공부도 안 돼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사회책에도 나와요. 내용과 형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 사람의 이념과 철학이라는 것은 내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용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트집을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 사상에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적인 문제로 트집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역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은 윤석열과 친할 수 있기 때문에 상피해야 된다, 회피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념이 어떻기 때문에 회피해야 된다는 논리는 내용의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정치 사상의 자유에 위반됩니다. 저분은 맞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고3 사회 시간에 좋은 사람이에요. 저분은. 근데 저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권영세 원내대표? 권영세 씨도 그래요. 비대위원장이죠, 권영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현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아니 너무 황당무계한 게 이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그 누구야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에게 3천억 이거 줬다고 또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모친상에 갔다 모친상 갔다는 또 그런 걸도 알고 뭐 부주도 안 하고 근데 무슨 말만 하면 다 이미선 거짓말이에요. 재판관 동생 제가 아는 사람인데 네. 이 변호사라고 여성을 얘기하는데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수용자 인권에 관심 있는 거의 없거든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은 정말 따라 배워야 될 아주 훌륭한 변호사고 정계선 재판관 남편도 알아요. 황치성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 충암고등학교 나온 사람이잖아요. 청문회 때도 얘기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개업을 한 번도 안 하고 공감이라는 공익법인이에요. 사무실에서 네. 그야말로 정말 인권 변호사로 사는 거예요. 정말 자기 이익을 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아마 맞벌이고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렵게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변호사로서 여러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사는 거거든요. 소수자 위해서. 그럼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가해야죠. 근데 뭐 무슨 같은 법률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앤장 출신이 민주당에는 없습니까? 그렇죠. 뭐 국힘에는 없습니까? 다 있죠. 아니, 다 서울대 나왔다니까요. 서울 문영배 서울법대. 소장이 이재명 대표와 친해서 회피하면은 권성동 이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와 친하기 때문에 원내대표에서 회피돼야 됩니다. 그럼요. 다들 정계훈 동문이잖아요. 정계훈해야 됩니다. 형아오라고 그랬잖아요. 형아오라고. 아니 게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다 서울법대 동문들이에요. 맞아요. 윤석열 씨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안 되는 데다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 중에 보세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첩이고 공산당이다. 이런 얘기가 퍼져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넣어야죠. 정영식, 문영배,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3천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온라인에 통일 유포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친하게 이재명 돈 진짜 많은 거예요. 예? 중국 공산당이 민주당을 지배 중이다. 이딴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 별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말이 이번 되냐고요. 탄핵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당 대표지 않습니까? 저 사람 발언은 정말로 오려둬야 돼요. 너무너무 그리고 생기스러운 본인이 일이죠.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비유하고 적용하고 해서 비판 또는 평가해야 된다. 저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행적을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저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요. 정말로 좋은 글씨 저렇게 덮어씌워서 빨갱이 몰고 공산주의자 몰잖아요. 저 사람 대학 다닐 때 뭐 했어요? 언론 편에 서서 지가 살았겠어요? 군사 독재 정권 편에 섰어요? 아니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 편에 섰어요? 그때는 최소한 대학 다니고 서울법대 정도 나오면 미안해하고 부끄러워는 했다고. 그러나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에 갔지만 그 민주화하는 사람한테 내가 몸 던져서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었지. 거기 옮겼을 리가 그 일을 했을 리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요. 이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사상이 어떠니 이러니 저러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드는 거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의 희생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욕을 하고 있다고? 정말로 그런 것들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문수 해임 건의안 내야 돼. 맞아요. 제가 취재한 거 네. 권성동이 가깝게 지낸 사람들이 MB계 사람들인데 MB계 몇 명이 좀 모였답니다. 그래서 권성동이 지금 고무받았다 그래요. 아니 권성동을 나도 대권에 나갔어. 이번에 대선 주자 내보내라고. 그래서 아니 남들이 안 넣어주니까 지금 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성동은 지금 어제 자기와 싸우잖아요. 내가 저번에 말해줬잖아요. 우리 방송 나가가지고. 우리 법 연구에 뭐가 문제냐? 나한테 무죄 주신 분들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네. 권성동이 네.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재판, 헌법 재판, 네. 그리고 정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이걸 하고 있는데 재판관의 동생이 누구라서 안 된다. 남편이 누구라서 안 된다. 그걸 가지고 그냥 일반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당의 대표가 아니 헌법재판관 동생이 저런 일을 해서 안 된다. 이게 정말 너무나 격이 떨어지는 우리 일이 아닌가요? 주제를 바꿔야 되는데 루이스님이 전계현 외모는 이찍 같은데 우리 편인 게 다행크 이런 식으로 이거 비슷한. 나 안 그래도 이거 읽어주려고 딱 찍고 있어요. 논의가 나랑 똑같은 생각이야. 아니 루이스님이 딱 그러는 거야. 전경 외모는 이찍인데 우리 편이라 너무 다행이에요. 아이고 참. 자, 나라 도토리님께서 양질의 컨텐츠를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이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짐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나 지금 대법관 중에 마용주 판사 임명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들 열받아 있어요. 지금 서부지방법원의 판사들 지금 자기 방 그 초토화되는 거 보고 자기 직원들 쫓아 올라가가지고 자기 때리려고 그러고 불지르려고 그러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랬죠. 아니 그리고 윤석열 재판부가 배당이 됐잖아요. 배당됐어요. 예. 거기 우배석인가 좌배석 판사가 네. 주철현이에요. 아까 이재명 대표 옆에 주철현 의원 있더라고. 네. 그래서 또 안 된다고 할 것 같아. 이거. 이름이 같아서 같으니까. 네트워크가 있다 이것들은 주씨들끼리. 주씨들끼리 그러니까 그럴 수 아무 있겠네요. 얘기나 그냥 막 하는 건데. 아 그러면 안 되지. 주진우랑 또 주씨가 같잖아. 아니 주씨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왔다 갔다도 있고 뭐 많으니까. 아, 그러니까 내 말을 그렇게 억지로 부린다고. 그러니까 애들 장난 같아요. 자, 정말. 후님께서 진짜 정계화는 국힘 쪽 패널 같다. 생긴 아니 게. 그 뭐 이미지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강원도 강릉 추진학교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 우리 보이지 않습니까? 뭐 박 교수 정도면 충분히 예상할 건데 이게 이제 대선 이후에 그렇죠. 저걸 핑계로 어떤지로 세력을 결집시켜서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본능적인 반로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본인에게 더 이익이라고 보는 거고. 자, 이재명 지금 대통령 해먹으려고 지금 온 나라 탄핵으로 내란으로 다 만들었다고 프랭카 다 붙여놨잖아요. 네. 대선 출마하려고 지금 날뛰는 놈들이 누구예요, 지금? 다 나와가지고 전국 단위로 캠프 차리고 하는데 누가 그래 지금 대선 뛰고 있냐고. 제가 아는 광역단체장만 해도 4명이 있고 내가 오늘 권성동까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또 한 명 추가인데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보면 한 12명 돼요. 다 움직이고 있다고 대선하려고. 이기려고 합니까? 대선 이후에 오히려 본인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유지할까 이 생각 하잖아요. 어떤 좀 이제 경상도 말로 쓰기 어떤 나빤데기로 여기 와서 민주당이 이재명이 대통령 해쳐먹으려고 이런 짓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줄 그러면은 그 짓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탄핵 결과 나올 때까지 조용히 있든가 대선 캠프 차려서 후보마다 다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쏙 빼고 이재명 너 대통령 해먹으려고 이렇게 탄핵 만든 거 아니냐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고요. 나빤데기가 얼굴이죠, 얼굴. 철판떼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오히려 거예요. 이재명 나빤떼기. 대표는 지금 이 국면에서 조기 대선이 되더라도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될 때까지는 아무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제가 대표직도 물어봤다니까요, 그만두지 진짜. 못하고. 예. 아니 뭐 좀 하고 계십니까? 아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못할 거고 네. 그 메시지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뭐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그런 그게 얘기할 맞고 때가 그게 아니잖아요. 고민의 사실은 정치인의 어떻게든 도리고. 조금이라도 좀 수습을 해야죠. 국민들 삶이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이 현실적으로. 좋은 사람 찾는다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제가 어느 지역에 보니까 좀 이거 캠프 좀 잘할 만한 지역 책임자가 없느냐고 찾아다니더라고요. 누가요? 그 어느 후보의 동생이. 아 동생. 예, 그분 난 출마하면 내가 그분들은 까드려. 좀 명태균의 강부터 좀 어떻게 헤엄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누군지 이제 그렇게 지목을 해서는 안 되고 예.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찾아다니고 만나고요. 그렇게 하는 현직 거 공직자인데 여의도에 사무실 냈다는 소문 도는 사람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 나도 들었는데. 지역 사무소 얘기도 전 들었는데요. 어떤 저 광역 단체장이 그럼 그 여차하면은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요. 자기네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자기네들도 이미 뻔한 거죠. 너무 뻔하고 너무 분명하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 판단 기구를 흔들어대는 것으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 여기에 부안해동 한다는 거. 이것을 지금 공당이 특히 대한민국의 여당의 대표들이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저는 가장 크고 큰 끔찍한 문제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선에 이제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대선에 그 박빙선부 된다고요? 국힘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윤석열 관계 어떻게 정리할지,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어떻게 성찰할지, 네.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지 안 내놓고 그냥 대선 치른다? 국민이 개돼집니까? 그것을 몰려다니면서 그럼 51대 49 이번에도 가나? 그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만 죽이면 하여튼 판이 다 깨지니까 거기에서 새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게 보이잖아. 판사들 저기가 한 명 돌아버리면 네. 이상한 판결 낼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또 기회 삼아서 올라타서 싸움박질 하면서 혹시 기회가 오는지 보자. 이 수작이 너무나 명백한데 정말 국민 여러분, 제가 이찍처럼 보이지만 정신 차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네, 리우님께서 하도 이재명 공격을 해대니 이제는 원래 관심도 없었으나 완전 지지자가 되어버릴 지경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제발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지 제발 조금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장희권님께서 이 말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이 말을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역전의 영사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